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외에 관계한 우리 2,300만 동 보에게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부 이승만. 오늘은 이승만의 독립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립운동 방법에는 외교 노선과 또 반공 노선,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먼저 외교 노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된 이승만이 선택한 첫 번째 독립운동 방법이 외교 노선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집필한 독립병신에 이미 그의 노선이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강대국 사이에서 약한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일찌감치 간파했습니다. 이승만이 외교 노선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무장투쟁론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일본은 1920년대에 세계 3대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700만에 이르는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일본을 무력으로 물리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설령 독립군이 일본군에게 타격을 입힌다고 해도 우리 민족이 받아야 할 보복은 참혹했습니다. 일제는 1919년 3.1운동 이후 고조된 국내외 항일운동 세력에 대해서 잔인하게 보복했습니다. 1920년 노룡 연해주에서 4월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일제는 독립운동을 억누르기 위해서 한국인에 대해 대대적인 체포, 방화,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우리 결에 300여 명이 죽고 100여 명이 체포당하는 비극이었습니다. 뒤이어 간도사변이 일어났죠. 독립군의 근거지였던 간도 한인 사회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었습니다. 이때 3,469명이 피살당하고 170명이 체포당했고 또 71명의 여인이 강간까지 당했습니다. 민가 3,209호, 학교 36개 학교, 교회당이 36개가 일본군에 의해 불탔습니다. 일본군을 공격하면 그 대가로 받는 희생도 컸기에 이승만은 외교 노선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국제 정세를 봐도 외교 노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승만은 일찍부터 일본과 미국의 충돌을 예상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을 침략한 일본은 구미열강, 특히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위치한 미국과 필연적으로 대결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무력 투쟁도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승만에게 친미 외교 노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립운동의 유일한 길이자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가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면서도 정부의 소재가 상해가 아니라 워싱턴에서 활동하기를 고집했던 이유도 이러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상하이 통합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상하이를 거부하고 미국을 근거지로 나는 외교에 전념하겠다 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죠. 상하이 임시정부는 출범부터 탄생부터 생태적인 모순이랄까, 기형아 같은 그런 체제였습니다. 왜냐?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자예요. 그 밑에 이인자 국무총리는 레닌식 공산주의자였어요. 국무총리 이동희 그런 연해주로 망명한 사람인데 1917년 레닌 혁명이 소련에서 성공하고 또 국제공산주의 그게 1919년 3월에 모스크바에서 레닌이 발족시키죠. 그 와중에 이미 소련 공산혁명 성공을 보자 전 세계가 열광을 합니다. 우리도 했으면. 그때 소련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서 이동희가 설립한 정당이 한국 최초의 공산당 한인사회당이었어요. 그 1918년 3.1운동 1년 전이죠. 브라즈보스토크에 한인사회당을 설립하고 공산당식 레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독립해야 되겠다. 그런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1운동이 나고 임시정부를 만들고 그리고 모든 임시정부를 통합해서 상하이에다가 통합임시정부가 1919년 9월 12일입니까? 발족하죠. 그때 국무총리로 영입합니다. 당시 안창호다 누구다 이 독립운동가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죠? 이동희는 그 고종 왕실 말년에 왕실에 거기서 벼슬도 하고 그랬던 양반의 자손이니까 임시정부가 난립하면 안 된다. 이 명분 하나 가지고 다 통합을 했는데 결국 상하이 정부는 대통령은 민주주의자, 국무총리는 공산주의자. 그리고 이동희를 임시정부에 들여보내면서 레닌의 코민테른 국제공산당은 전 세계 약소 민족을 공산화시키자는 코민테른 전략 기구를 만들죠. 아시아에는 중국부, 일본부, 고려부를 만듭니다. 고려부가 코리아죠. 레닌이 이동희한테 소련 돈 200만 루블을 줘서 한국 공산화로 책임을 맡깁니다. 본국은 일본의 잔혹한 무력 통치하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지하당을 조직해야 되고 중국의 상하이에 생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산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때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초대 대통령 노릇을 하는데 상하이에서 오라 왜 안 오느냐, 상하이에 와서 대통령 노릇 해라, 재촉이 성화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간 것이 앞에 나오는 그 중국 화물선 업자 보스이 운영하는 화물선의 창고에 은신해서 밀항하는 거죠. 그 창고가 시체 창고였다는 겁니다. 중국에 가서 임시정부에 사실상 취임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대통령 환영식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직무를 시작하는데 국무회의 열자마자 이동희는 정면으로 달라듭니다.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하자. 미국이 돈을 주느냐 뭘 주느냐, 소련은 다 준단다.
그러니 임시정부 체제를 소비에트 체제로 바꾸자. 헌법을 바꾸자. 요즘 말로 하면 공산화 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 이승만이 이거 들을 리가 있습니까? 한편으로 무장투쟁론자들, 한때 이승만의 동생같이 친했던 박용만이다, 또는 유명한 그 학자 신채호다, 무장투쟁론을 거부하는 이승만을 죽여라, 암살단을 상하이에 보냅니다. 북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시달리다가 6개월도 안 돼서 상하이를 떠나죠. 이승만이. 나는 구미우연부에 가서 내 임무에 힘쓰겠다. 당신들 잘해라. 이게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네. 이승만은 임시정부 요인 취임의 즈음에서 상해로 전보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승만 본인은 친미 외교 노선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을 것이니 상해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의 일은 총리인 이동휘가 진행하되 자신에게 보고하라는 역할 분담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승만의 외교 노선에 이동휘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는 이승만과는 정반대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동휘는 연해주의 한인사회당 세력과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상해에서도 독립운동가들에게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보급했습니다. 그의 노선은 민주화, 연해주 지역 독립군들을 중심으로 한 무장투쟁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동휘의 무장투쟁론은 임시정부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무모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상해 임정에서는 그 후로도 독립운동 노선을 둘러싸고 갈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민족주의자들은 친미 외교 노선을 폭넓게 지지했습니다. 외교 노선을 둘러싼 갈등은 이승만과 이동휘의 대립에서 보여지듯이 이대에 올라오기를 배경으로 했습니다. 확고한 반공주의였던 이승만과 공산주의자였던 이동휘의 대립으로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총 들고 피 흘리며 싸우는 무장투쟁이 아니라 외교로 독립을 했다는 것을 편한 길로 갔다고 관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체성이 없이 강대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승만의 외교 노선은 참으로 힘겹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나라도 없는데 외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업인가. 더군다나 일본과 오랜 기간 우호관계를 맺어왔던 미국을 움직여 일본을 물리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가. 결국은 이승만이 옳았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우리가 총 들고 싸워서 일본을 물리친 게 아니고 미국이 원자폭탄까지 사용해가면서 일본을 굴복시켰습니다. 그 시간이 오기까지 이승만은 숱한 모멸과 무시와 비판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승만의 독립을 위한 외교 활동을 가리켜 이영훈은 당랑거철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상대가 되지도 않는 강자와 맞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승만은 마침내 수레를 막아서 방향을 돌려버린 사마귀가 되었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만이 청년 시대부터의 목표, 대학 박사학위 따면서부터의 목표, 미국을 활용한 외교 독립론, 이거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어려운 장애물은 강대국 미국이 아니라
상하이 임시정부였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가 사사건건이 이승만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다리를 붙잡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목을 잘라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역사상 최초의, 한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입니다.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탄핵 연속극, 이 권력 쟁탈 노름에 지금 휘말려서 또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났죠. 이게 불문곡직 권력 쟁탈, 권력놀이, 이게 조선 왕조 4대 사색 당파 싸움이나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 탄핵이나 다 한 줄에 꿰는 아주 수구적인 전근대적 부패한 양반들의 감투 싸움, 그걸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임시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1925년,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생긴 지 6년 만이죠. 6년 만에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탄핵시킵니다. 하와이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백인 여자들과 놀아나면서 온갖 중상모략 인신공격을 꾸며대 가지고 대통령 직무유기다, 독립자금 낭비했다, 온갖 날조 정보를 묶어서 대통령직을 해임을 시키는데, 거기에 앞장선 것이 누구냐? 이승만과 미주 독립운동에 쌍벽을 이룬다는 안창호, 도산 안창호, 이동희가 레닌 돈 받아서 만들어 놓은 고려공산당, 거기 누구 이름 다 나오죠. 이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이승만을 몰아냅니다. 임시정부 그 몇십 명도 안 되는 의정원, 국회죠. 임시정부 국회. 그거를 고려공산당하고 안창호 서북파고 그 두 세력이 독점을 하고 이승만 지지 세력 추방시키고, 정부도 안창호 세력으로, 그 당시 정부 강요가 10명도 안 되는데 그 중에 7할이 안창호 추종자들.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임시정부 국회에서 결의를 해서 대통령 해임. 이 대통령 해임 이거를 또 이 헌법 절차에 따른다 그래가지고 정부에 이송하고, 그러면 당시 정부가 통과시켜야 돼요. 채택해야 돼. 그때의 국무령이 누구냐? 김구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개헌까지 하면서 탄핵을 추진한 겁니다. 경기 기호파 이승만 세력을 제거하고 내각 책임제로 바꿔가지고 김구를 국무령으로, 국무총리죠, 앉히고 탄핵안을 결의해서 들이민 겁니다. 너 이거 통과 안 시키면 국무령 어림도 없어. 김구가 누굽니까? 황해도 깡촌의 유명한 쌍놈의 아들이에요. 김구 스스로 백범일지에다 써놨어요. 나 같은 천하가 다 아는 쌍놈 아무개 자식을 영의정까지 시키다니, 이걸 받아야 되나 받으면 안 된다. 갈등했지만 받고 말았다. 무슨 이
아무리 공산당을 모르고 소련을 모르고 근대 정치를 모른다 해도 그렇게 휩쓸려 간 것이 임시정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요. 하와이에 있는 이승만한테. 대통령 해임. 그때는 파면이라는 용어는 안 나왔어요. 그 이승만이 껄껄 웃어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냐. 이 본국에 서울이다 하와이다 미주 교포들이 난리가 났죠. 소비에트 체제가 뭐냐, 왜 공산당에 놀아나느냐, 대통령 해임이라니 너희 멋대로 그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요란합니다. 저 규탄 성명을 내고 애국 성금 독립자금 지원하던 거 전부 끊어버리고, 그러는데도 김구의 상해 임정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뭘 하느냐면 개헌을 합니다. 또 개헌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소련의 레닌의, 그때는 스탈린입니다. 레닌은 죽었고 레닌은 24년에 죽었어요. 이건 25년, 27년까지 계속되는 파동인데, 소비에트 헌법 그 체제 그대로 헌법을 바꿉니다. 임시정부 헌법을 바꾸면서 그 헌법 전문에 있던 3.1운동 독립선언서 이것도 몽땅 삭제해버려요. 그러니까 1927년인데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 독립선언서가 선포한 대한민국 독립정신에 완전히 삭제돼 버린 그런 괴물 정부로 변해버렸어요. 소비에트 체제란 집단지도 체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표자가 주석이에요. 주석. 개헌안에 도장을 꽝 찍은 김구는 주석이 되는 거죠. 김구가 주석이 된 게 1927년입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황해도에서 계몽운동을 한다고 하던 김구가 제자들이 우리도 만세 불러야죠 하니까, 만세는 너희 젊은 애들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는 도망갔죠, 중국으로. 그 상해 가서 얼쩡거리다가 임시정부 생기니까 거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 뭘 맡느냐, 경무부장, 그러니까 경호 담당. 너는 폭력 주먹이 특기니까 경호 담당이야. 그래서 경무부장이 된 거죠. 그런 사람이 7년 만에 주석이 된 겁니다. 그것도 공산당 도움으로 이승만을 쫓아내고 빈자리에 앉아라. 난 그만뒀죠. 임시정부가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렇게 대통령직을 날려버리니, 대통령 직함을 잃고 독립운동을, 외교 독립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이승만이 대통령령을 선포하죠. 근데 애들 장난인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나는 미국에서 임시정부 대한민국을 대표한 대표자로서 독립운동을 계속 하겠노라. 그러니 해내외 모든 애국동포들 단합 합심해서 독립을 쟁취하자,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죠. 그런데 안창호가 왜 이렇게 이승만 탄핵에 앞장섰을까요? 요거 한마디 짚고 넘어가죠.
우리 조선 역사에 옛날부터 서북파라는 게 있어요. 서북파는 관서지방의 서자와 관북지방의 북자. 관서지방은 평안도, 관북지방은 항정도. 평안도, 항정도 이북 세력을 서북파라 그랬어요. 평안도 출신 안창호. 미국의 이승만보다 3년 먼저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평안도 사람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아무튼 끝까지 이승만과 대립하는 거죠. 이승만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무지 강했어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그 지역 감정, 서북파의 지역 감정, 안창호의 지역 감정이 얼마나 골수에 박혀 있는지를 증언해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윤치호 선생 쓴 윤치호 일기. 거기에 나오는 개탄하는 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안창호가 이럴 수가 있느냐. 안창호가 말하기를 일본 놈들은 몇십 년 내의 적이지만 기호파는 경기도, 호남 여기를 아우르는 명칭이죠. 기호파는 이게 조선 왕조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500년 아니 그 이전부터 1000년 원수다. 그 지역 감정이라는 게 참 뿌리 깊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도 지역 감정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결국 돌아보면 당시나 지금이나 이 정치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한국인 학자, 지식인, 정치가로서 우물한 개구리적인 시각을 떠나서 글로벌 전망, 통찰력 그런 사고방식, 역사관, 세계관, 국가관 이것을 사상적으로 지정학적 전략 전술까지 두루 갖춘 지도자는 이승만밖에 없었다.